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등록한 6명의 후보 모시고 오늘은 정책 공약 토론에 이어지는데요. 지난 프로그램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보 선출을 위한 또 경선단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100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께 개인 후보들이 어떤 정책 공약 가지고 있는지 직접 발언하고 검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후보 토론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어떤 교육감이 되겠는지 공약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정 후보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빛의 교육혁명 유능한 교육감 후보 강민정입니다. 먼저 학생 학부모 관련한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의 자해 자살 비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마음 건강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 저학년의 단계에서 학습의 누적성을 고려해서 저학년 단계에 집중 지원을 해서 협력 교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초등에 지금 부족한 상담 교사들을 배치하는 것. 이것이 마음 건강을 위한 저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장 체험 학습이나 운동회라든가 이런 수련회라든가 수학여행이 사실상 다 중단되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이게 또 비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가 교육청이 책임지는 현장 체험 학습 패키지와 이것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체험 무상화 공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안에 학생 문화가 혐오와 차별이 무의식 중에 조장되는 이런 놀이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를 서울 조례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학부모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서울형 학교 자치 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있는 서울 학부모 조례도 같이 연계해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전환기 양육자에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 중등에서 고등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 급이 바뀔 때 각자 개인이 학부모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이 어려움과 걱정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전환기 양육자 교육을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화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 또한 이제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또 답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서희초 사건 이후에 실제 교사 학부모 간의 상당한 어떤 이제 갈등 구조, 이 문제가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 이제 학부모 정책에서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학부모 지원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 조례 제정이 현재 이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개선에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현재 서울은 학부모 조례가 있잖아요. 이 학부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고, 제가 제시한 거는 서울형 학교 자치 조례예요. 그러니까 학교 자치 조례를 만들면 여기 학생회, 그다음 교사회, 지원회, 학부모회가 각각의 학교 구성원들이 자치 회의를 구성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학교의 의사소통 구조이자 의결 구조가 되고, 저는 사실은 이것의 발전된 형태의 결과로 교사회 대표, 학부모회 대표, 교사회 대표, 교직원 대표가 학원이 지금의 이제 유명무실화되고 식물화된 학원이 실질적인 학교 의사결정 구조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제안하는 거고, 그 관계 간의 어떤 신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학부모 개인이 지금 서로가 이제 위축되고 서로가 또 약간 신뢰가 약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학부모 개인이 학교에 올 때는 민원이 될 가능성이 많고,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것이 학부모 전체의 집단적이고 집단지성이 형성될 그런 계기나 구조가 학교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전 상당 부분,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학여행하고 체험학습 네네. 이런 수련 활동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네. 근데 아이들의 요구나 학부모 요구들은 특히 AI 시대에는 학생들이 관계성 회복이나 또는 체험학습이나 몸으로 움직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런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또 안전사고 때문에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아마 교육청에서도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게 아마 추진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교육감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교사들의 안전조치가 법적으로 아직 안 됐을 때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들은 서술형 평가를 한다든가 평가기간 다음 차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은 교육청과 업체 간에 수련활동을 체험활동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주도해서 이게 완벽하게 완결성을 가진 패키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저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계약한다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의 소지를 교사가 직접 지지 않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그걸 교육 활동에 교육적인 지원만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교육청 중심의 현장 체험학습 패키지 제공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무상.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무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이나 다양한 조건의 지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조금만 저는 지원을 추가하면 현장 체험학습 무상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교사들이 좀 자, 달래질려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열띤 토론 이제 이어갈 텐데요. 다음은 한만중 후보가 이번 동안 발표하시고 상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 공역의 중심은 학생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성장과 교육 주권, 인권과 존중이 살아있는 서울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출발선의 평등을 넘어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부모의 배경이 아이의 출발선을 결정하지 않도록 기초학력과 AI 격차를 공교육이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인간 중심 지휘 능력과 맞춤형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을 배우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되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러한 비판이 나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교육 행정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선사고등학교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는 교육 3주체 협약 이런 것들을 서울교육청 전반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 안심의 책임을 다하고 학교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아까 지난번 토론회에서 교육의 사법화 문제가 나왔는데 교육의 사법화로 교육 구성원의 관계가 거래적 관계로 갈등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교육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번째, 학부모를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워야 됩니다. 실제 서희초 이후에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정책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오히려 제약하는 정책으로 해왔습니다. 이 지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런 발표에 대해서 이제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학부모의 참여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예.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죠. 실제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이런 형태의 참여 방식이 아니라 그 정규직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저는 일정하게 나름대로 발전시켰던 부분이 학교 자치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시범운영 단계이지만 추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또 지역 사회가 일정하게 물론 법적 효력의 한계는 있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예컨대 이제 교육과정의 편성 과정, 그 다음에 실제 예산 운영 과정에 있어서 물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학부모의 의견들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교사와 학부모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구조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인데 제가 아까 제안했던 네. 서울 교육 학교 자치조례하고 일치하는 건가요? 하는 거죠. 예, 아. 예, 예. 뭐 특별히 다른 정책은 아니네요. 예. 학교 행정에 대한 그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줄인다 혹은 뭐 분리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잖아요. 예. 줄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그러니까 건지. 줄인다고 하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에서 뭐 정책 총량제니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특히 직선제 이후에 실제 이 선출직 교육감들이 계속 정책을 계속 확대하는 이 경향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교육청 패키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학교가 선택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교육청이 내려오는 것이 지원청에서 또 다시 이제 강화돼서 계속 학교를 옥죄기 때문에 그러한 이 행정 구조를 학교의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질문 좀 드릴게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10년 가까이 지금 교육청에 있었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무원 없는 날 정책 총량, 사업 그렇죠. 총량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현장은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서울교육청의 정책을 관여했고 어떤 네. 측면에서 책임졌던 예. 일부지만 책임졌던 당사자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계속 정책 서랍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서울에 1,300개 학교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정책 서랍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지금 이게 사실은 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근본적으로 예.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 않나. 물론 이제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닐 수 있는데 실제 그동안 소위 목적 사업비라고 해서 내려가는 게 결국은 교육청의 정책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나왔던 체험학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선택권 학교가 가져야지 이것이 교육청의 실적으로 평가되는 구조를 바꾸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뭘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뭐 비판은 제가 겸허하게 봤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계속 사회별 나열하는 방식을 전환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서랍형 방식은 학교가 교육 정책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교육 주권을 갖게 하자는 그런 방식. 지금도 학교 자율 사업 선택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실제 그 비율에 있어서 저희가 목적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이 열띠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열재 후보,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어떤 공약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에는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없습니다. 심지어 교사들도 권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은 학교장뿐입니다. 이게 법이 그러합니다. 법. 초중등 교육법을 봐도 교육기본법을 보아도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학교의 장이. 또 수업 일수를 정한다. 학교의 장이. 예산을 편성한다. 학교의 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없을 때, 즉 이런 학생 학부모의 권리가 없다는 얘기는 학생과 학부모가 존중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존중받지 못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헤센주라고 하는 데에 있는
교육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협의회가 있고 이 학교협의회는 의결기구입니다. 이 의결기구에서 학교 교육과정 예산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참여하냐 하면 학생도 참여합니다. 학부모도 참여하고 교사도 참여하는데 학생도 참여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학부모가 대신 참여하고 그러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이미 이 학교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민주주의 시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의 학교 자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학교 자치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햇센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학교 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학교 자치를 이끌고 갈 리더, 그 리더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이 되게 난관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승진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교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바꾸면 좋은지 리더십을 새롭게 교체하는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 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의 리더를 말씀하시면 아마 학교장을 들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독일의 헤센주도 그렇고 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우에 공모제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학교장을 이 구성원들이 뽑을 때 선출할 때 이 학교 어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학교장이 자기를 뽑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일 것이고 임명이 된 교장의 경우에는 이 학생, 학부모, 교사를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예.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2026년 올해부터 그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편적 복지를 넘어서서 학생 맞춤형 복지 형태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찬성했던 교원단체들이 실행 과정에서 좀 반대 성명을 내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네, 저는 이제 정년 퇴직한 지가 좀 돼서 그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최근에 요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요.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생 개개인에 맞추어서 학업 성취도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 결국은 이 다른 정책 다른 얘기. 다른 얘기인데 얘기 하여튼, 네. 하여튼 오래 네. 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발표할 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철 후보 어떤 학생 학부모 공약이 있습니까? 예, 저는 제가 약속하는 학생 학부모 정책은 정책 몇 개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 정책입니다. 18세 주권자 시대에 맞는 민주시민 교육을 실전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생이 직접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클럽, 그리고 정책 공약과 토론이 있는 실전형 학생의 선거를 지원하겠습니다. 교과서 속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현안을 직접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마트폰 화면 밖에서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청 유휴 공간을 학생 전용 자치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정책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과 학교 규정에 대한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핵심은 학생 성장 계획서입니다. 생활 기록부는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학생 성장 계획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의 아이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행동 변화 등 이상 징후를 분석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싼 사설 컨설팅 없이도 교육청이 직접 제공하는 맞춤형 진로 진학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와 돌봄의 공백을 줄이며 학교가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징후가 있을 때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학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 더 빠른 대응과 더 분명한 설명입니다. 저는 학부모가 혼자 버티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먼저 책임지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방과 후 질문 좀 하겠는데요. 방과 후가 학부모들의 짐을 덜어주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조직인데요. 그 방과 후에 방과 후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또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혹은 뭐 실기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방과 후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그 예산은 또 어디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교육도 마찬가지고 방과 후 과정도 사실은 현행 입시 체제가 빚은 부작용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외국 사례가 자꾸 나와서 그렇긴 한데 외국 학생들의 공부하는 패턴을 보면요. 수업 시간에만 공부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를 잘 못하거나 그 해당 언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공부하는 방식이 24시간 내내예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무상화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과 부분, 이 부분도 저는 이 사교육과 학원과 마찬가지로 점점 줄여나가야 될 영역이지 이것을 예산을 더 들여서 더 지원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과 과정을 충분히 숙지한 최소 역량이 확인된다라면 그것 자체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에서 저는 방과 후 과정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학생을 주체로 해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그 방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학생회 제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토끼풀이나 이음 같은 경우도 아주 자생적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어떤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도나 구조로 보면 무엇보다 학생회 자체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이 지도자 또는 대표를 뽑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요한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야말로 가장 귀중한 교육의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그 블로그인가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보고 이거 우리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현장에 서울 지금 장애인 교사가 한 1000여 명 가까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장애 학생들도 문제지만 이 장애인 교사가 정말 교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고민해 보셨는지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주셔서 전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것도. 근데 민주시민교육의 전 핵심은 선거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거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선거를 재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시각장애, 저는 장애와 장애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실제 그것을 제한하는 사회 조건과 환경 전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희들도 장애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교사의 첫 번째 요구사항들 중에 구체적인 걸 보면 점자 교과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가 실학기를 지나고 한참 뒤에 받게 되는 현재의
요 악순환 구조를 빨리 시급히 고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 보조인이라든가 이 부분이 현재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교육부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막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의 선거제도 분야도 저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근식 후보 학생 학부모 공약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교육의 중심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입니다. 또 학교는 학부모님들의 무거운 그런 짐을 덜어드리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실천 가능한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는 헌법적 무상교육의 완성입니다. 의무교육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내에 유아교육 무상화를 실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통비와 현장 학습 체험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출발선의 평등을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교육비 고통을 끊어내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한 기초학력 보장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구축한 서울 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체로 전면 확대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교육 중심의 1:1 맞춤형 진로 및 진학 시스템인 센 진학 나침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의 사유하는 힘을 기르는 미래 교육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대체하는 학습의 의주화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기기 활용과 병행해서 종이책 정독, 긴 호흡의 글쓰기, 대면 토론 등 아날로그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청의 권한과 예산 그리고 임기 내 실행 여건을 따져가면서 꼭 달성할 것입니다. 제가 검증된 행정력으로 부모님의 걱정은 지우고 아이들의 일상은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통비 무상 지원 그리고 체험학습 수련활동의 무상. 이게 이제 체험활동비가 지금 현재 수학여행 갈 때는 대개 한 5, 60만 원 듭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이 지금 서울에 81만 명입니다. 81만 명을 60만 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교통비는 3,000원 잡은다면 2,000원 잡읍시다. 2,000원 잡아도 81만 명이 매일 이동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로만 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와 지금 협력하는 논의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 파트에서 충분하게 그 자료를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비 문제는 서울시와 구와 교육청의 협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유아 교육 무상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국고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약 대한 연 교통비는 얼마고 1,3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연 1,400억이요? 1번의 경우에 약 1,300억, 1,400억 정도 되어 있고요. 각 항목마다 좀 그 정도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조인데요. 지금 계산해 보시면 몇 조 아니죠. 몇 조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저희들이 걱정이 아니고 검토한 예산 결과니까. 없이 막 던지는 것들이 무책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특성화고에게 교통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냈는데, 제가 그 예산을 짜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예산이어서 지자체와 협력에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3가지를 제가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막 던졌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던 겁니다. 근데 예, 구체적으로 보니까 상이 없으시네요. 있고요.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 무상화와 관련된 의지를 밝히신 건 저도 이제 존중하는데요. 제가 어제 그 서울에 그 여러 그 어린이집 단체들과 이제 정책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보면 만 3세와 관련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지금 차별화되어 있고, 차이가 있죠. 또 이제 급식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급 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재임하시면서 해결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또 강조하시는 게 좀 신뢰감이 떨어져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1년 반 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의 의미와 의무교육의 순서가 약간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 이제 저출생 문제, 저출산 문제가 너무너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3세, 4세, 5세 무상교육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실제로 이제 올해 그 추경으로 3세 무상교육 그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다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4세, 5세까지 그걸 다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산팀과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아니, 관련해서 제가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무상화가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23년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서 사실 유보 통합이 이제 제도화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유보통합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유아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이것을 완전 무상화하면 사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에 어떻게 보면 격차 해소 방법인데 더 기초적인 유보 통합 추진 과정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보 통합의 기본 방향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번 정부에 와가지고는 그것에 대한 이 속도 조절이랄까요? 이런 문제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까지 확실한 그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그 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공립과 사립의 문제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유아교육 이 무상화의 기본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아니, 판단하고 원래 있습니다. 있던 문제고 그렇다면은 유보 통합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유보 통합 그러면 반대하기 어렵죠. 반대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유보 통합의 찬성이죠. 그것은 당연히.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제가 볼 땐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서울시 관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공사립 유치원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토론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이렇게 좁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에는 3세 무상교육을 진전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전부 3세, 4세, 5세 유아교육, 무상교육이 옳은 방향이다. 적어도 앞으로 3, 4년, 4년, 5년 내에 이것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강신만 후보 바로 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 본인 공약 발표하시면서 토론하겠습니다. 네. 제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시험의 교육에서 삶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배우고 뛰고 쉬고 꿈꾸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음악과 예술로 자신을 펼치는 공간, 편안히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학교를 머무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낮에는 열리는 곳이 아니라 낮에만 열리는 곳이 아니라 밤에도 다시 살아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저녁을 챙겨 먹이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한 명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사는 교무 행정이 아니라 학생을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오직 학생에게 집중하는 교사로 돌려놓겠습니다. 학교는 지시받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율학교 확대와 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교가 스스로 변화하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학교는 가장 먼저 변해야 합니다. 숲으로 덮인 학교, 에너지를 스스로 만드는
아리백 학교, 아이들의 미래를 직접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입니다.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 삶의 역량을 갖추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내 아이가 잘 자라는 것. 저는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학교를 아이를 위한 곳으로, 교육은 학생을 향해야 합니다. 서울교육 이제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네, 예. 저녁을 챙겨 먹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선 그때까지 학생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 것인지, 또 그때 그 저녁을 챙겨 먹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급식 노동자들이 엄청난 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보관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녁을 먹는 것을 꼭 무료로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부형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추가로 일하는 것들에 대한 일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했던 데가 인헌고등학교, 교육감이 관할하에 있는 인헌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이 정책을 냈던 것은 맞벌이 부부나 혹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꾸 돈 주고 별도로 사설도서관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도서관도 좀 제대로 꾸며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좀 음악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곳곳의 공간을 아이들이 즐겁게 혹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녁도 좀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그 점과 관련해서 사실 또 현실은 냉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려면 기본이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그 교직원 배식대를 뭐 이렇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육 공무직분들과 이제 교직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려면 학교 급식 조리원의 어떤 학생수 담당해야 될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사실 서울교육청이 경기교육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이 돼야 그러한 어떤 좋은 정책들이 현실성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해 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급식 종사자들이 환경, 공기청정기나 공기청정기 공기 공조죠. 그게 없어서 시설이 잘 안 돼서 서울이 낙후되는 바람에 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걸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녁을 주는 것은 식당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이 더 늘어나겠죠. 벌써 밖에서 소비자들이 그걸 저녁을 먹을 사람들이 돈을 내거나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거나 했을 때 그 추가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질문요. 네. 아까 뭐 아리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란 전쟁이 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고, 지금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 재생에너지라는 건 뭐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고 가급적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학교에 태양광 설치를 전면화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 태양광 설치를 하면 이게 소득이 나오죠. 일정 부분의 소득이 나오는 거를 햇볕 교육 소득 학생들한테 혹은 그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로 예산상을 전환시켜서 쓰는 이런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태양광으로 수익을 내서 자기가 쓰고 학교가 쓰고 마을에다가 팔 만큼의 그걸 하려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학생들한테 교육소득으로. 교육소득으로. 그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한전에서 내는 전력으로 학교는 유지하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얻어진 수익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복지로 주자는 거죠.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회를 보고 계신데요. 열띤 정책 공약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원, 정말로 학교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학교 행정요원들은 과연 어떤 지원과 또 그런 보살핌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6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만중 후보께서 준비하고 계신 내용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직원과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 3주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교육 4주체, 지역사회를 교육 4주체의 한 영역으로 설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그 서희초 사건을 이후에 나름대로 협력의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그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선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의 행복한 성장을 책임지는 이런 관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논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실제 그 급식을 담당하는 분이 이 폐암에 희생되는 이 문제는 최우선적인 저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 자체도 하나의 교육 구성원으로서의 명확한 지위를 획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교육 구성원 간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지금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왜 달라지지 않느냐면 결국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학부모의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공공 대응 책임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을 역으로 결국은 민원 대응팀은 또 누가 담당합니까? 또 교사에게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청이나 본청 단위의 공공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내용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그동안 해왔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협력지구 사업으로 되면서 상당한 그런 마을 공동체의 개념, 마을 교과서의 개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된 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저는 주요한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 그 학교 급식실 문제가 이제 환기 조절 장치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꼴찌예요. 제가 괜히 그 정거시 후보의 전 집권기간을 무능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꼴찌입니다. 77%가 환기 시설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의 주체, 사주체로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 환기 시설 장치를 어떻게 집권하면 바로 실시할 대안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정책안전기획관으로 역할을 할 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부서 간의 협의 또 공무직 노조분들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이제 그 학교 급식실 자체가 기존의 학교 교실을 그 바탕으로 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층고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실로 지은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그 환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온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은 그 교육청에서 그거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학교 급식실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게 하는 것들이 집행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철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교육 사주체를 누구를 지금 사주체라고? 지금의 개념은 이제 아까 강심하 후보께서는 이제 교직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역사회를 교육의 사주체의 영역으로 설정을 해서 실제 왜냐하면 아이들의 삶의 공간은 학교와 지역의
이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예, 예. 아, 이거 최근에- 왜 그러냐면 교육사주체가 제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 예. 같은 표현을 쓰셔서 제가 제 공약이 뺏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 좀 다르다고 여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사주체로 보고 있는 거고 기존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3주체에서 지역사회를 사주체로 보시는 것 같고 우리의 논쟁은 지금 교직원에 대한 정책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엮어버리니까 좀 곤란했던 것 같고요. 교직원과 그러면 지역사회 질문할게요. 같은 공약이에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현철 후보가 말하고 있는 사주체, 공무직 말하는 거죠. 공무직에 대한 사주체론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니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의 공무직들은 호적이 올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타당하다고 봐요.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적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분들의 존재가. 그래서 그것을 호적이 올리는 거, 초중등교육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선거 과정에서 그 학교의 이제 기간제 교원들, 노조분들과도 만났었고, 공무원 노조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그림자로 살아왔던 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제 어떤 뭐 정치 기본권과 뭐 단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원 같은 경우는 그 교원에 관련된 번호가 있는데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 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력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요.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나 뭐 교직원 회의에 공무직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돈 드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열재 후보께서 이제 교사,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네, 교직원 지역사회 관련해서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사들에게 없습니다. 교사들에게 없는 원래 가졌어야만 할 권리,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뭐 정치 기본권도 있고요. 노동권도 있고,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 단체 행동 등의 노동권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은 뭐 일단 접어두고, 많이 얘기됐으니까, 저는 그 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교육권의 보장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에게 예컨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이 자기가 학생을 지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구조가 오늘날의 학교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또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내려주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돼요. 게다가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교사들은 자기의 교육 철학을 교육과정에서 녹여낼 기회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점수를 높이는 것, 그것만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사들이 학교 단위에서 교육과정 연구 모임 또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 또 전국 단위의 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때 학교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다. 교사들도 신나게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 좀 해 주십시오. 강민정 후보. 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교사가 지금 빼앗겼거나 혹은 갖고 있지 못한 권리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 과정 편성권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재 조건에서 약간 입법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이걸 돌파하실 건지. 네. 그 교육과정 편성권을 포함해서 우리 서울 교육 또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학교가
제가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사, 학생, 학부모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이 필요한데요. 교육감으로서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제일 앞장서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여서 그러한 입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운동을 교사들과 함께 교육청 단위에서 그러한 교사의 권리를 각성시키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 기본법에 저는 그 부분이 좀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의 이 교권과 관련해서 핵심도 결국 정치활동 기본 보장하고 교육과정 편성권과 이제 평가권인데 이게 실제 교육 기본법 내에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수많은 교권보호법이 나왔지만 핵심적인 예컨대 의사가 진료하고 판단하고 하는 권한을 주어지는 것처럼 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한다면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은 저는 그 교육 기본법에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좀 판단을. 예, 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교육관계법에 당연히 교사의 권리로서 교육과정 편성권이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평가권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명료하게 입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이 대학 입시 제도 때문에 그리고 이 교사들이 초중고 교육을 하고 자기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학 입시 자료를 만드는 게 초중고 교사의 할 일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초중고등학교대로 자신의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대학에 종속된 초중고 교육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입법이 돼야 되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점점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김현철 후보께서 준비하신 우리 교직원 지역사회 관련된 공약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함께 행정, 돌봄,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 노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구조를 바꿔서 각자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수업과 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수업 연구보다 공문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과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까지 개인이 감당하면서 교단을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 제로스쿨을 통해서 모든 행정 업무를 전담 부서로 넘기겠습니다. 학부모 민원은 전담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등 외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의 법적 책임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노동자가 차별 없이 전문성을 인정받는 학교입니다. 행정 제로스쿨이 작동하려면 학교의 업무 구조를 전면 재조사해서 교사와 교육 노동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공무직원, 인사정책팀과 같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맞춤형 복지비나 명절 상여금과 같은 임금체계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단순 보조가 아니라 행정, 돌봄, 시설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생태계입니다. 늘봄 학교 등 돌봄 문제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그 지역은 인구 소멸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서울시와 협력해서 학교의 빈 교실과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특성화 거점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강진만 후보.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이 뭐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고 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역사회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일괄적인 저는 제도나 어떤 그런 형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학교가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운동장 사용 문제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우호적으로 또는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개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에 각종 동호회라든가 뭐 주차시설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어떤 학교는 지역사회와 그런 관계보다는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방침을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통행로를 확보하는 문제에서부터 교통안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내부 주체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더 중심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지역사회에 양해를 구하고 학교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일괄적인 그런 규제나 그런 지침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역사회는 관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 돌봄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원동네 돌봄센터를 통해서 학교와 교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으로 이거를 이전하자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현실화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돌봄과 관련해서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드디어 우리 사회에서 배움뿐만이 아니고 돌봄이 그 영역이었구나라고 자각하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학교라는 것이 단지 배움의 공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그렇게 돌봐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좀 깨달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돌봄이 지방자치단체로 가는지 아니면 교육청 또는 학교로 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돌봄 자체가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서울교육이 앞으로 미래교육을 얘기를 하고 전체 지역사회와 관계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돌봄은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정건식 후보 가지고 계신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의 그 온전한 성장은 교수를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만 가지고는 완성될 수가 없지요. 학교를 품어주는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맞물려야만이 비로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 세 가지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생님들께서 오직 그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1교 1 변호사 제도, 1교 1 상담교사 제도, 1 경찰관 제도라고 하는 교원 보호 3종 세트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원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수당으로 전환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자긍심을 더 높이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하고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과 폐암 건강 검진 정례화를 통해서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일상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서울 교육 거버넌스를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교육은 마을이 품고 도시가 키우는 그런 살아있는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5개 이 구청장들과 교육협력지구 협약을 체계를 완성을 했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사회의 훌륭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울교육 나눔뱅크를 운영하고 또 학교의 강당이나 수영장 등을 마을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개방형 공유 공간을 더 넓혀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의 구조를 학교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교육청 본청은 정책 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난제를 직접 돕는 그런 통합지원센터로 재구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단위 학교의 그 자율 운영 체제를 더욱더 확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이 학교 안에 헌신이 존중받고 또 학교 밖의 마을이 든든한 배움터가 되는 그런 교육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걸 여기까지 친출하겠습니다. 하면서 질문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악성 민원이 대단히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대책으로 정부도 여러 가지 방침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방금 내놓으셨는데 1변호사, 1학기 1변호사 이런 방식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효과가 없죠. 지금도 현재 변호사는 지역별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그런데 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사후에 일어나는 충돌을 이제 사후 예방인 거죠.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게 학생들이 보면 되게 악성 민원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 ADHD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그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딪히고 그 악성 민원의 그 학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또 민원을 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지금 현재 ADHD가 늘어나고 있는 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을 학교에 좀 파견해서 수업 시간에 그 애가 문제를 일으키면 좀 빼주는, 그러면 빼주기만 하면 되냐? 뭔가 어디 공간에서 안정실에서 행동 지도사랄지 또는 심리 안정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악성 민원 대책과 또 이제 학교 교실 내에서의 어떤 돌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 기구, 대안 학교 프로그램도 발전시키면서 그걸 갖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인력 지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력 지원 없이 지금 말만 현재 이제 해가지고는 우리 그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인력 지원.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력 지원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완전하게 제도화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김현철 후보 네. 먼저 하시고 우리 열대선님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제가 인상 비평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근식 후보님 이렇게 답변하시거나 이러고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근데 듣다 보면 이게 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에 대한 퍼즐인지가 그려지지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정책을 자꾸 덧대다 보면 말씀하신 구조적 개편, 특히 본청을 슬림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요. 본청 인원이 600명 남짓했습니다. 지금 800명이 넘어갑니다. 본청 인원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무원 숫자가 왜 늘었겠습니까? 정책이 많아서예요. 여기서 본청이 미어 터지고 하달된 행정 업무에 의해서 학교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책을 덧대고 있는데 본청을 어떻게 슬림화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2차례에 걸쳐서 이 본청 조직을 개편을 했어요. 제가 오자마자 한번 시도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학교 통합 지원과를 만들면서 또 시도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 본청을 슬림화를 하려고 했는데 각 부처마다 이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최소로 해서 30명을 빼서 이 교육지원청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제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서 18개 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화를 했고 올해는 송고충위원회도 슬림화는요 계속돼 왔습니다. 슬림화를 안 한 체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정책을 계속 얹기 때문에요. 이걸 줄이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실패였어요.
자, 굉장히 이제 그 네. 의미 있는 뭐 논쟁이어서 듣기 좋았고요. 이열재 선생님 짧게 질문해 네. 주시고 정근식으로 짧게 좀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학교 교육에서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게 학교 민주주의다.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게 학교 비정규직, 공무직이라고 얘기하는 학교의 노동자들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거의 교사들 숫자만큼 많은데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정규직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그러한 임금과 신분 보장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역시 법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와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와 신분 보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한계 그리고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을 사실 너무 많이 써서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또 답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이제 다음 기회에 답변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금 기회를 다음 만들어 기회가 드리기로 하고요. 뭐요? 네. 다음 기회가 있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한 분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6분 이상, 7분 이상 지금 8분까지 가버리니까 형평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문제는 뭐 정근식 후보가 교육감이 된다면 그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뭐 맞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강신만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가급적 짧게 해서 질문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을 앞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임기 동안 전체 학교에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학교 중에 50%는 교장 공모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학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입니다. 학교는 저녁이 되면 교사들은 교장들도 집으로 퇴근하시고 밤에는 지역사회가 들어와서 거기에 지역사회 교장이 밤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 그걸 반드시 통과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문화, 예술, 체육 공간으로서 학생들과 지역에서 교육활동을 계시는 지역아동센터나 혹은 여러 교육복지센터 그리고 지역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학교로 들어와서 그 학교는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 학교가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김현철 후보. 간단하게 저는 자율학교 개념만 얘기하셔서 자율과 자치가 되려면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자율은 자치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10년 안에 자치로 가는 학교를 구성하겠다라는 포맷을 가지고 있고 자치가 바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자율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자치로 완성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율을 4년 내내 지원하면서 교사들의 자치 능력, 학생들의 자치 능력, 학부모들의 자치 능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산권 없이 그러면 예, 예산은 가능하다는 지금 거예요? 현재 학교 예산은 답변해도 됩니까? 아니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자율학교가 교장 공모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자율학교는 법적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자율의 자치의 정도를 구분하는 예,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율학교는 네. 자율학교 내에서 교장 교육감이 공모제를 지정할 수 있는 네. 학교의 유형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네, 가진 그렇습니다.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부분.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한 내에서 행사하겠다는 거고 자율학교만이 내부형 교장 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조정된 교육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패키지로 해서 리더십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제가 제시하는 거고 예산의 문제는 이 자율학교와 예산의 문제 교육감 권한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교로 예산을 가급적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하고는 좀 달리 법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스쿨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부교장 제도를 통해서 아까 제기된 지역사회가 학교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사실상 해왔죠. 저희형 교육감 때 뭐 시범 운영도 했던 건데,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은 그거에 관련된 관리 책임의 권한이 교장에 여전히 부여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실효성 갖기가 어려울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부산에서도 이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서울시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후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제 아마 대개 다 차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해서 학교 관리의 책임, 퇴근 시간 이후에 학교 관리의 책임을 조례로서 지역사회에 맡길 수 있는 조례를 통과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사회와의 이 협력 얘기가 주로 시설과 공간과 어떤 이런 차원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주로 협력 얘기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옛날에 했던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로 협력 교육을 같이 한다. 아이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 얘기들이 왜 안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고, 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혁신지구 말입니까? 혁신교육지구가. 저는 혁신지구는 혁신교육지구대로 돼야 되는 거고, 학교를 어떻게 야간에 밤에 다시 피게 만들 것이냐. 이 공간이 사실 밤이 되면 침묵이잖아요. 여기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지역 주민들 단체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를 교육 공간으로 다시 피어나게 재설계하겠다라는 게 저의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민정 후보는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기대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생님에게는 자긍심을, 노동자에게는 평등한 일터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교육활동보호종합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법이 입법적으로 교권법이 해결하지 못한 그 빈 사각지대를 좀 서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업무 부담은 계속 일관되게 교사들한테 짐을 덜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행정 지원 시스템, AI 행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 부분 단순 작업을 좀 덜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급 폐지, 아까 우리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린 성과급 폐지해서 수당화 이런 전환을 해야 되고, 초등 교과 전담 교사제를 전면화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교사들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에 있는 노동자들, 교직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법적 지원, 교육 공무직법이라고 지금 사실 21대 때도 제출은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됐는데, 이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함께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분들의 고용 자체의 안정성들이 법적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혁신교육지구는 서울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 파괴된 혁신교육지구 생태계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약으로 특히 이제 교권과 또 교사 현실에서 뭐 급여를 따지는 건 그렇지만 초등교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 초등교과 그 전담제 배치 기준을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그 정책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 이 교원의 수급 문제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원의 배치 기준을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수급과 연관해서 고민하신 게
개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교육감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사실 제도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교사 정원하고 다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교육감의 역할이 서울시 내 교육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 이렇게 좀 저는 되게 한 반만 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서울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바깥에서 작동하고 있는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중앙교육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예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감의 또 다른 반쪽의 임무로 아예 저는 자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에 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교사 정원을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초등학교 교과 전담 문제는 이제 입법의 문제이고 한데 아니 입법 저도 적극적으로 교사 정원을 조정해 지지하고요. 네.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초중학교 교사들이 보니까 지금 22시간, 3시간 하더라고요. 대단히 힘들죠. 그렇게 해서 교과 전담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그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게 맞고 그건 노력하는 거 찬성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질문하고 싶은데 AI 관련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는데 AI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업무를 줄이는 방식은 핀란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사 업무를. 교사 업무. 네, 상당히 효과를 봐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AI 교육지원 플랫폼이 또 발휘할 수 있는 게 중국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각자의 맞춤형 교육을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기초학력도 막 33% 끌어올리고 또 잘하는 애들도 또 더 앞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구상이 이미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일단 교사들을 일단 업무 부담을 확 줄여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교육청 혁신이거든요. 교육청의 규모를 줄이고 업무 관행 방식을 다 줄이고 그중에 핵심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서 1차적으로는 AI 행정 업무 지원 시스템을 우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토론은 훨씬 더 담백해지고 아주 밀도는 높아져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 하나 다 공통으로 드릴 텐데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이 토론회는 이제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토론회이고요. 서울에는 이제 진보민주 단일 후보 한 분이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는데, 자, 당연히 원팀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후보가 된다면 또는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후보가 된 사람을 위해서 보수 후보를 상대로 원팀이 돼서 확실하게 내가 나의 일처럼 뛰겠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서 제가 좀 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좌석 배치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점을 했는데 그 순서대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근직 후보, 혹시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원팀으로 뛰어서 그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오늘 후보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잘 모아져서 말 그대로 서울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민주 진보적인 그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연하죠. 함께 최대한 에너지와 지혜를 모아야죠. 알겠습니다. 이열재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내부 경선하면서 또 서로 불편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서로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토론이 끝나고 이제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추진위 등록한 게 2월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지났는데 어쨌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역시 우리 민주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그 명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팀으로 뛰겠습니다. 강신만 후보입니다. 승복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진다면 말이죠. 승복하고 지지하겠다. 네네. 원팀이 되어서 함께 뛰어야 되고 네, 또 네. 강신만 후보가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런 토론 과정에서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이 거의 같다는 걸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역량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교육개혁을 함께 해나가는 이제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단일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도 참여할 기회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마지막으로 서울시민과 유권자 그리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시는지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이열재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서울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진보교육감 역사가 16년입니다. 진보교육감 역사 16년 동안 진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진보교육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등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학 무상화, 대학 무상교육 평준화,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 완성, 그리고 각종 교육 적폐 청산, 과제가 많습니다. 진보 교육감과 함께 진보 교육, 평등 교육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현철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에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공약집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준비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좋은 정책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교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낡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위에 새 것만 얹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하교 시간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현행 입시제도의 전환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하는 행정 제로스쿨, 사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학교,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10년 사회 협약으로 묶어서 교육감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아침 가슴 설레며 등교하는 새로운 내일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건식 후보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우리 서울 교육 공동체의 그 얼굴이자 또 자부심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교육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지혜로운 눈길로, 더 따스한 손길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발길로 우리 교육 공동체의 모든 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약속한 공약들을 틀림없이 추진하면서 배움이 행복한 학교, 그리고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후보입니다. 예, 제가 오늘 조금 냉정한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내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학생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무능은 혼자만의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무능은 반드시 칼날이 되어 자신이 책임져야 대상을 해치게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 날카로운 칼끝은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학생들 가슴으로 향할 겁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무능한 교육감을 선택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낡고 무능하고 무능한 관념에 갇힌 교육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검증된 유능한 변화를 결정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보의 가치는 오직 유능함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저 강신만 31년 현장의 실력으로 학생들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진보의 힘으로 서울교육을 바꾸겠습니다. 무능을 멈춰 세워 주십시오. 유능하고 추진력 강한 강신만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교육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정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현장의 언어를 통역해 줘야만 하는 교육감 또 뽑을 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감은 당장 내일 아침에 교실에서 학생과 교사와 아이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현장 전문가입니다. 지금 저는 24년 동안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 눈물을 닦아주었고 4년 동안은 국회에서 그 눈물을 닦아줄 법과 예산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말뿐인 위로 대신 문서상의 계획서 대신 실질적인 교권 방패가 필요합니다. 관행 대신 과학적인 평등 지표를 통해서 교육 격차를 끊어내야 합니다. 유능한 해결사 강민정이 빛의 교육혁명으로 서울교육의 새로운 내일을 열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중 후보 마지막으로 예, 이어가겠습니다. 2010년에 그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광명현 교육감은 서울교육을 공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16년 동안 그를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부여된 과제는 산적한 것 같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전면화되고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위기가 한국 사회의 그 구조를 교육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현실을 바탕에 두되 실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실용적인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교사 또 행정가 또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것을 구현하도록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민주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선출되더라도 서울교육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신 드셨습니까? 민주진보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 선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팀으로 결국 상대 후보를 본선에서 이기게 하는 그 과제의 출발 지점에 6분이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주시고 오늘 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모든 분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 갈등 하나하나를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또 결론적으로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 시민운동가들의 노고 헌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함께 중계를 하면서 역시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수 있는 그 가장 앞선 자리는 서울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참여, 응원, 격려 그리고 선거인단까지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주권자이고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